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수기 교수님은 지금 소개에 나왔다시피 지금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근무 중이시고요. 비주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SDG 전문가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자, 일찍 한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멀리 부산에서부터 다른 강의로 부산에서부터 급하게 오셨고요. 내일은 또 인천으로 강의 가시죠. 고등학교로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추천받아갖고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또 교육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뻥을 좀 치신 것 같죠? 네, 오늘 이번 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들어서 아주 긴장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방정부에서 이제 SDG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지역이 더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 이 노력 끝에 2022년 7월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물론 그 전에 참여정부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그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지자체가 이걸 적용하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시대가 난제 시대다 이 얘기고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이 가장 정합하게 붙어 있는 게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코로나 걸리시는 분이 있나요? 요새는 없는 것 같죠. 2020년 3월 달에 유발 하라리가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다 기고를 했는데요. 저는 이때 이 기고문을 읽으면서 너무 이제 전율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한 4월쯤이면 끝날 줄 알았고 더우면 끝날 줄 알았고 추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3년 갔잖아요. 이분이 이 코로나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력한 이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됐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그 기고문을 쓸 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포스트 코로나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동의를 했었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흐지부지 돼버렸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별로 체감하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기후위기 그러면 저 북극의 곰이 생각이 나고 아니면 이 남아시아의 뭐 홍수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올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작년 여름보다 좀 더운데 이러면은 어느새 가을바람이 불고 작년 겨울보다 더 추운데 이러면 어느새 꽃이 피는 그러니까 사계절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기후위기에 더 둔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이 유력한 개념이 대안이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사회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경제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 기고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전체주의적으로 감시체제를 가동할 거냐 아니면은 시민들의 협조를 얻을 거냐 이게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노경찰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럼 그 코로나는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이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확진자 동선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 같은데, 그런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손 씻고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 한국에서 배워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다고 하니까 역시 인권 중국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 나라에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집 밖에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간점이 아니라 완전히 감시체제, 거기에 돌입한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족주의적으로 고립될 거냐 아니면 글로벌 연대를 할 거냐, 이 얘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경제를 살려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0-70%의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둘 다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진짜 이 문을 막았던 베트남, 뉴질랜드 또는 뭐 대만 이런 데는 다 문제없이 극복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그때 문을 선별적으로 열고 닫고, 그다음에 G8 국가들 모아가지고 K 방역을 수출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었고, 그 이전에 뭐 메르스 시대를 겪었고, 또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금 K 시리즈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이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거 기억나시죠? 이때 그 당시에 언론을 뒤져보면요, 좀 허베 스피리토의 책임이 더 많은지, 삼성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여기 태안반도의 이 주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 언론사들이 고베 지진 때는 30만 명의 일본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원봉사를 했는데 한국은 3만 명이나 모이나 보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되기 전에 100만을 돌파를 했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SNS가 아니라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였죠. 그래서 사회를 살립시다.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한 20일 정도 지난 뒤에 이 카페에 가입했을 때 제가 9만 몇 번째, 10만 몇 번째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그렇게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자원봉사에 들어왔고, 또 정보가 정부가 하는 거 이상의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여수 시프렌소 사건,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랑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가 달라졌길래, 뭐가 안 달라졌길래 이렇게 또 사고가 났었냐, 이걸 이제 보려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수 시프렌소 사건 때는 더 먼 바다에서 좌초돼가지고 더 먼 바다에 있는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자체로는 물리적 속성으로는 비교할 게 없었지만 이때도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뭐 할 게 없었죠. 그 뒤에 10년 동안 정부가 뭘 했냐 뒤져봤는데 법도 개정을 하고 민관합동훈련도 체계적으로 하고 방제선 규모도 6배를 늘리고 국제법 수준의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요.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허베 스프리토에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헬기도 못 뜨고 바다에서 진입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분산 앞바다까지 이 기름기가 확산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의 자원봉사자들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과거 같으면은 여기만 있었죠. 군인, 경찰, 공무원, 또 이제 이 소방대.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은 종교기관에서 조금, 아니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원되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 인터넷 카페에서 모여든 사람, 동호회, 향후회, 동창회에서 모여든 사람, 그러니까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럼 가족끼리 갔는데 주말에 갔는데 너무 보람돼서 다음 주에 또 가겠다. 그다음에
이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몇 시면 철수를 해야 된다.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겨우겨우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정보들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때가 시작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때가 시작이다라는 게 그럼 과거에 이 군인, 경찰, 공무원 여기만 동원하면은 문제를 극복을 했는데 이때는 100만의 자원봉사자가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뭐 지휘할 수조차 없었죠.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작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때가 2007년 12월이었죠. 그 다음에 이 광우병 사태,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거, 그 다음에 또 촛불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어느 당이 들어오든 간에 중앙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걸 보여줬다라는 것이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협력적 거버넌스는 저 유럽 쪽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70년대 말부터.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극이 녹으면 바로 유럽 국가들이 피해를 보니까 거기는 계속 이 환경 거버넌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미국의 경우는 2005년도까지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행정학 문헌에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연방 정부는 국방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맡겨라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버넌스라고 쓴다라고 하면은 그 민간 자본을 끌여다가 큰 도로 놓는 거 이 정도만 있었어요. 근데 이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 지역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나니까 행정학자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무능하든 유능하든 어느 당이 오든 간에 재난 극복은 미국이 잘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속수무책인 거죠. 그럼 생필품을 전달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미국의 행정학자들이 어두운 시대의 거버넌스 이런 책을 내기도 하고 이 다음 해에 미국 행정학회보에 한 30여 편의 협력적 거버넌스 논문이 특집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난제 어떤 게 있지 생각해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지금 저출생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아니면 남북 분단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이 대부분이 난제인 거죠. 수십조를 지난 십몇 년간 투자를 했어도 지역 소멸 막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난제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은 위키드 프로블럼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악한 문제, 악마 같은 문제, 왼수 같은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왼수 같은, 악마 같은, 사악한 이렇게 붙였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기도 해요. 지난 이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가령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올리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치킨집 사장님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문제, 그 문제만 봐서는 이 사악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지금 네 번째 산업혁명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자들이 저 클라우드 슈밥 교수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네 번째 산업혁명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를 바이오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면은 로봇 이런 것을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구나.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게 아니고 네 번째 산업혁명이 맞는 거죠. 4차 산업혁명입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 때는 자동차가 개발이 되니까 마부들이 자살했어요. 네 번째 산업혁명 때는 카카오 택시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그 어떤 문제를 생각해봐도 네 번째 혁명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하고 노동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혁명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 변화가 사회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혁명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나라죠. 그러니까 너무 그 빈 공간이 많았던 퍼즐이었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난개발하면서 앞만 보고 오면서 이 퍼즐을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11위의 경제대국, 6위의 군사대국이니까 대부분을 채워놨어요, 퍼즐을. 근데 이전에 그냥 앞만 보고 와서 그냥 채워놨던 거, 그런 것들이 튀어나가게 생긴 거죠. 어디 하나 잘못 띄우면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갈등 이런 걸 보면은 국제적인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 골마 터진 것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계 지속가능 발전사를 보더라도 난제에 대한 생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952년을 런던 스모그 사건, 그래서 이제 세계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를 52년부터 보기도 하는데요. 런던 스모그는 18세기, 19세기부터 있었는데 왜 이날을 런던 스모그라고 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이 매연이 있었고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업계에서, 산업계에서 그 인과관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겠죠. 그런데 이때 그 스모그가 아주 오랫동안 5일 동안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었던 거죠, 지면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은 거예요. 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이후에도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드디어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골마 터져가지고 인과관계를 누구라도 알 때까지 우리 사회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여기에 대한 경종, 이것이 세계 지속가능 발전 사에서 얘기되는 거긴 합니다. 이 책도 이제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침묵의 봄, 이분이 이제 그 해양 생물학자인데 그 봄이 돼가지고 숲속을 산책을 하는데 침묵하는 거예요. 숲속이 새가 날질 않고 그 꽃이 피질 않고 벌레들이 없는 거죠. DDT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학약품이라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DDT가 정확히 그 해충만 찍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닌 거죠. 그런 해충들을 계속 먹었던 이 새들이 몸에 일정량 이상이 들어오면은 새도 죽는 겁니다. 새가 죽으니까 꽃이 죽고 나비가 죽고 그 악순환을 파악하게 된 거죠. 실제 그 당시에 이 DDT 회사들이 이분을 테러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살아남아서 대통령 조사위원회가 생기고 그리고 미국의 환경법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나온 게 아닌 거죠. 경제학에서도 이 기존의 기존 모델의 경제학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폴 셰보이스라는 분이 경제학 교과서를 처음 쓴 건데요. 이분이 첫 발령을 MIT 공대로 왔어요. 공대에서 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건데 학장이 불렀습니다. 야, 여기는 공대니까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해줘. 그래서 쉽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중물을 넣으면은 우물에 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가게와 기업에 이 투자되는 것이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줬더니 학생들이 잘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가 그 뒤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하는 그런 식의 패턴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경제가 굴러가지 않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 교과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 경제 순환 모델이 얼마나 단순하게 있느냐 이걸 지적을 하는 건데요. 가계 고려하지 않았죠. 순환된다고 하는데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공유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비극으로 끝날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사회, 지구, 권력 다 상관없이 경제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봐볼까요? 가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7시에 댁에서 나왔을 때는 사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따가 9시쯤 댁에 들어가실 때는 사람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2시간 동안 다시
이 가게에서 사람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내일 또 7시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 12시간 동안 사람을 만들어 주는 그 돈을 회사가 주더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경제 모델에 들어가 있지 않는 가외의 걸로 계속 굴러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20세기 경제순환 모델이 그렇게 굴러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과에 다니다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때려치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국제단체에서 계속 일하고, 그러면서 이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우리가 이 도넛 위에 있어야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입니다. 뭔가가 부족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든 성평등이 부족하든. 너무 과도하면 기후가 망가지거나 토지가 망가지거나 생물 다양성이 악화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 갖춰지고 있나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식량 자급률 한 40%밖에 안 되죠. 전쟁 나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무기로 끝장나는 게 아니라 배고파서 끝장이다 라든지, 기후위기가 정말 이 식량 생산을 확 줄여버리면 그러면 우리 끝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물 문제, 보건 문제, 교육 문제, 성평등 문제, 정치적 발언 후보 문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회용품 제일 많이 쓰고 한국의 먹거리 반찬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이제 세계에서 맛있다 이렇게 달려드는데, 아무튼 너무 과도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도넛 위에 이 서 있으려면, 안전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 이런 것들이 제각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균형점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묻어둔 경제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묻어있고 또 환경에 묻어있고 사회에 묻어있는 거지, 경제가 독립적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경제학은 목표를 바꾸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재생하고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이런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 사악한 문제이고, 또 그러니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에 서 있으려면 지금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이 지속가능 관점입니다. 그럼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 없어라고 해도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물고기에 계속 쌓여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이 카드 한 장분이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사회 문제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 기후 변화가 빙하를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녹았다 얼었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인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움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제를 연결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라고 할 때, 유엔의 해법은 모이자였어요. 근데 모이는 게 많이 모이자가 아니라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이자, 각 분야의 그룹들이 모이자였습니다. 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리우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처음 전 세계가 지속가능 발전 회의를 한 셈이었는데요. 그때 140여 개국이 모여가지고 국가 단위는 의제 시비를 만들고 지방 단위에서는 지방의제 시비를 만듭시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한 5년, 6년 뒤늦게 이 소개가 돼가지고 98년도에 부산에서 시작해서 인천, 광주 그렇게 이 지방의제 시비를 수립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평택 지방의제 21의 후신인 거죠. 평택은 2000년도에 생겼죠? 99년도에 99년도에 평택의제 21 이렇게 출발했던 게 지금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동이, 청년이, 원주민이, NGO가, 지방정부가, 노동자가, 기업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또 과학기술자가, 농민이 모이면 지역의 문제를 확실히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해결책도 같이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성 문제만 관심 있어. 나는 뭐 청년 문제만 관심 있어. 나는 과학기술 문제만, 나는 농업 문제만. 그런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여서 해결하자. 이게 유엔의 해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평택의 제21, 나 처음 들어봤는데, 지방의 제21 처음 들어봤는데 2012년이 되니까 리우회의 92년도에 했던 리우회의에 20주년 기념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리우 플러스 20회의를 다시 리우에서 하는데요. 그 전주에 리우데자네이루 말고 벨로오리존치라고 하는 다른 이 도시에서 이 클레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 여기가 지금은 2,500개의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 1,250개 정도 가입이 됐었어요. 그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하는데 한 세션의 이 화면입니다. 숫자가 7,787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2012년 현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조직이 전 세계에 7,787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는 서로 다르겠죠. 우리는 민관협력 조직으로 있는데 민간만 있는 데도 있고 뭐 지자체만 있는 데도 있고 그랬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리우 플러스 20회의를 하자 말자 이걸로 이제 막 설왕설래가 됐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도 모여야지. 중앙정부는 자꾸 이 MOU만 맺고 사진만 찍고 이 거짓 약속만 하고 돌아가는데 지방에서는 7,787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또 모여야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7,787개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지구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정도 버텨줬으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가 중간에 기후협약을 탈퇴를 했는데 그 미국이 1, 2위 하잖아요. 중국하고 탄소 배출을. 근데 이 트럼프가 탈퇴를 했는데 우리가 왜 숨을 이렇게 잘 쉬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 클레이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 도시가 200개가 있습니다. 가입 안 된 도시 400개를 모아가지고 연방정부의 몫을 600분의 1로 나눠서 실천하자. 그렇게 해서 지구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가 단위에서 뭔가를 움직이는 거는 어려운데 지역에서는 생활세계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움직여야지라는 게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엔의 해법이라는 게 9개 주요 그룹이 모이자라는 거였잖아요. 그걸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거버넌스라는 것은 그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고 9개 주요 그룹이 모여보자 이런 게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베이 스피리토 사건 때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이제 더 퍼졌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이 단어를 지배구조로 해야 되는지 통치구조로 해야 되는지 국정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느 것도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거버넌스라고 그냥 쓰기로 한 거예요. 학계에서. 근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중국은 뭐라고 표현할까? 7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이 7이라고 하면은 조선왕조실록에도 7이라는 단어가 있겠네. 조선왕조실록 뒤져보니까 수십 개가 나왔어요. 이 주변에 물어보니까 교회에서도 7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제 거버넌스라는 거죠. 근데 이 말 그대로 하면은 다스리는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신의 뜻에 따라서, 500년 전에는 왕의 뜻에 따라서, 200년 전에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스리는 원리가 뭐냐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송시열 세상이 효정이 등극을 할 때 7위의 기본은 인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 잘 뽑아놓으면은 나라 굴러가요.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난제 시대에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였죠. 제가 2002년도에 그 상명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전달할까?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이 히딩크의 거버넌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4강까지 어떻게 갔죠? 붉은 악마의 기운을 받아서 그럼 히딩크가 와가지고 1년 내내 최근에 이제 한국에 다시 오셔가지고 유퀴즈에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유재석 씨가 감독님 별명 뭔지 아세요? 나 알아. 5대0이야 5대0.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연습 경기 A매치 경기에서 계속 5대0으로 졌기 때문에 5대0 감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히딩크가 들어왔을 때 계속 그렇게 지고 나니까 이 조선일보가 계속 그러니까 비판을 한 거죠. 이 가능성이 없는 선수, 이 박지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50일씩 휴가를 가 이게 그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히딩크가 한국 월드컵 대표팀을 맡기 전에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거버넌스는 연대 출신 감독이 오면은 연대 출신만 뽑고 고대 출신 감독이 오면은 고대 출신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 같은 듣보잡은 뽑힐 수도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런닝 코치가 있는데 감독이 작전을 짜야 될 거를 자기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50일씩 휴가를 가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때 정몽준 회장이 본선에서 1승만 했다고 했어요. 내가 다 막아주마.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우리 1승만 해야 되는데 우리 조에는 미국 빼고 다 유럽 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지 않아? 비디오 판독하면 되지 않아? 그거는 3-4-3 작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야 감독이 뭐라고 소리치니까 어떤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더라. 이걸 포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악마의 기운으로 우리가 4강까지 간 게 아니고 드디어 본선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선수들이 히딩크의 작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5대0으로 프랑스하고 1년 전에 해서 5대0으로 졌는데 그 프랑스 감독이 야 그러면 1년 뒤에 한 번 더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히딩크가 좋습니다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본선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다시 프랑스하고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그때 3대2로 졌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선수들이 마치 우승한 것처럼 막 기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0으로 졌던 게 3대2로 따라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그 작전이 성공해서 이 4강까지 간 거지. 붉은 악마 기운은 조금 있었겠지만 절대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셔가지고 지금 한국의 축구협회가 또 위기라는데 위기를 10번 이상 얘기하면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환경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 저출생위기, 고령화 위기 얘기하지만 위기만 얘기해가지고는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지금 9회째 우리 전통의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대학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모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1972년도에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클럽 보고서를 쓴 분이 한 2010년도에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역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2052년부터 지구가 완전히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안 움직일 거예요.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책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2052년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지구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생겼을 때 그때 그때부터 움직이면은 안 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같은 활동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책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용품을 아낀다라든지 전기를 아낀다라든지 이게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한 10%나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산업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더 비싼 에너지 아니면은 조금 더 불편할 용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산업 부문의 90%, 80% 되는 것을 줄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교육하고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2012년도에 리우 플러스 20 회의를 할까 말까라고 했을 때 7,787개가 움직여서 무슨 소리냐? 새로운 틀을 만들면 되지. 그 새로운 틀이 이거였습니다. 고위급 정치 포럼. 그래서 약속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매년 체크합시다.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매년 7월이면은 UN 총회에서 각국의 환경부 장관이나 지속가능부 장관들이 와서 보고하게 합시다. 4년에 한 번씩은 대통령들이 모여서 점검회의를 하게 합시다. 그렇게 이 틀을 만든 거죠. 작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9월에 유엔을 간 게 바로 그 두 번째 SDG 점검 회의였는데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박진 장관이 우리도 앞으로 SDG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왔는데 또 외교부 장관이 바뀌더니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답답한 노릇이긴 합니다. 어쨌든 92년도에도 중앙정부 말고 우리 지역에서 9개의 주요 그룹들을 모여보자라고 했죠. 근데 2012년도에 리우 플러스 20 회의할 때 노인 그룹이, 이주민 그룹이, 공동체 그룹이 왜 그간 우리는 안 껴줬어? 2013년도에 자선단체가, 재단이, 교육학술단체가, 장애인 그룹이 왜 우리는 안 껴줬어? 그래서 7개 그룹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왜 안 껴줬을까요, 진짜? 자기 이 그룹의 권익을 주장할 만큼 이 결집이 안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9개 주요 그룹이 아니고 7개가 추가된 기타 이해 당사자 그룹, 그래서 엠고스 프로세스라고 읽고요. 그 엠고스 프로세스를 3년 동안 돌려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유엔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그룹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유엔에서 어떤 회의를 하면은 그 회의 아젠다에 대해서 이 16개 그룹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그룹의 입장문을 발표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왜 없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외교부가 그냥 받고 말았거나 아니면은 환경부 보냈다가 행안부 보냈다가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전국 단체가 없었거나 전달 통로가 없었던 거겠죠. 지금은 SDG 시민넷이라는 곳도 생겼고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그 공문을 받아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하고 의미하고 지속가능 발전이 결국에는 목표라는 걸로 굳어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30년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유엔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요? 포스트 2030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9월 달에는 미래 정상회담이라는 걸 이제 개최를 하게 돼요.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엠고스 프로세스가 또 가동되고 있기도 하고 이 미래 정상회의를 또 하는 거는 이 SDG에 더 박차를 가하고 또 그것이 향후에 이제 2030을 이후를 준비하는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17개 목표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청년의 목소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17개 목표가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 수업 때까지 17개 목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7개 분야를 정해서 목표를 정한 거죠. 193개 유엔 회원국이 193개인데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겁니다. 제가 반 총장님한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그때 이 193개 유엔 회원국이 그냥 뭐 박수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15년 동안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의사결정 아니겠습니까?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그 수준의 일인 거죠. 그래서 193개국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선진국형, 후진국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 세부 목표들이 있는데 169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평가하기로 했으니까 240여 개의 지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17개의 그림은 좋은데 특히 우리 행정에서 볼 때 1번 목표는 저 사회복지과가 하고 3번 목표는 보건소가 하고 11번 목표는 주민자치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7개 목표를 재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17개 재료를 요리사들한테 주고 케이크를 만들어라 했더니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지? 내가 보기에는 재료 몇 개 빼먹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개 목표 분야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렬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이 문제를 잘 못 푸니까 목표 간에 연결을 시키고 부서 간에 연결을 시켜보자, 단체 간에 연결을 시켜보자. 이게 이 SDG의 활용법 내지는 SDG를 만든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17개 재료를 드려서 다시 SDG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라는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환경 목표, 환경 재료로 튼튼하게, 그리고는 그 위에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하게 하는 재료, 그러고 나서 경제, 그래야 경제가 사회를 짓누르지 않고 사회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은 193개국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료를 어떻게 버무려야 되지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193개국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KSDG를 만든 거고요. KSDG가 있어도 그 중에 경기도에 해당되는 거는 있지만 또 경기도만의 고유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1월 달에 경기도 SDG를 만든 거고요. 거기가 있어도 평택시만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 SDG를 또 만들었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네로 가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 방식은 그 동네는 신장동에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사회복지비를 많이 넣어야 돼, 이런 방식이었는데 막상 신장동에 가서 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사회복지비는 됐고 이 주차장 좀 해결해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공동의 이 재료가 있지만 어떤 재료를 먼저 넣을까, 어떤 재료를 더 많이 넣을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 많은 그룹들이 1번 목표에서부터 17번 목표까지 하는 부서가 있고 단체가 있고 기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 간에 연계를 시키고 단체 간에, 기관 간에, 부서 간에 연계를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재료를 드리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버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할까?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도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재료를 버무리는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그 활용법이라는 겁니다. UN 워터가 세계 물기구인데요. 6번 목표가 물 목표인데 전체를 물방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부서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부서는 물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다른 부서들은 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물부서가 물 목표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정책 토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SDG 5번 목표 해결을 위한 토론에 이러면은 여성정책 전문가만이 아니고 빈곤 문제 전문가, 식량 문제 전문가, 보건 문제 전문가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빈곤층의 여성 문제 어떻게 할지, 여성의 먹거리 어떻게 할지, 여성과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자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론장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요. 장애인 그룹을 운영하는 팀이 제일 어려워했어요. 장애인 그룹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모이면은 돈 더 내놔라, 시설 더 내놔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팀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죠. 모든 장애인이 가난합니까? 모든 장애인이 먹거리가 똑같나요? 모든 장애인이 다 건강이 안 좋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관계를 얘기하러 왔던 사람들이 정책 아젠다를 얘기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장애 문제, 장애인의 먹거리 문제, 장애인의 건강 문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와서 정책 아젠다를 반드시 얘기하고 가게 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적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목표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목표를 세웠으면은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고 점심은 굶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99살까지 팔팔하게 갈 거냐라는 거죠.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오늘은 1시간 운동했으니까 폭식하거나 아니면은 이 근육량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음식만 먹거나 그러면은 이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부서든 아니면 우리 단체든 생각해보면 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성과 관리까지. 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종로구에서 SDG를 수립하는데요. 이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라는 목표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서가 운동하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이 1년 내 이 성과 지표는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의 목표가 여기 성과관리 지표의 목표가 걷기 좋은 길 발굴 건수 5건 이렇게 해놨는데 11월 현재 2건밖에 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12월 달에 없던 길에 줄이라도 쳐가지고 3개를 반드시 채울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걷기 좋은 길을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시민들이 계속 와서 걷고 하다 보면은 생활 습관병이 떨어지고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도시가 될 거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활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잘 정하자. 그다음에 모든 부서가 볼 중장기적인 지표를 만들자. 이게 지속가능 발전의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부서를 보면 교통과는 빨리 달리는 게 목표예요. 사회복지과는 천천히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부서들은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가지고 이 행정서비스 총합이 0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 보니까 사회부서에 있으면 또 내년에 그 순환보직해서 문화부서로 갈 텐데 사회부서에 있는 동안에는 예산과 규정과 이 인력 딱 정해져 있고 선례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사회부서의 사회정책만 생각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대시킬까 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또 우리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겁을 먹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역사가 와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과제를 세우면 반드시 1대1로 매칭이 될 거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부서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마다 성과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30분 운동하고 점심은 굶기 이 정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경제 지표가 어떤지, 사회 지표가 어떤지, 환경 지표가 어떤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해를 어떻게 바꿔낼까 하는 거죠. 저 인천의 부평구는 2011년부터 이 체제를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부평구에 아시는 공무원들 계시면 전화로 한번 물어보세요. 요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나 뭐 사회복지과에 있지. 아니 그것 말고 뭐 다른 체제가 있다는데 그러면 나 2-1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0여 년 동안 그 체제를 확보를 한 거죠. 2015년도에 그 당시에 홍미영 구청장님이 불렀어요. 니네가 하라고 했던 거를 해보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던데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들어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보건소장, 청소년과장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이 분과별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민간위원들하고 이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무슨동에 보건소를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를. 그랬더니 민간위원이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장님한테는 물어봤습니다. 그건 됐고. 그런데 왜 꼭 3층짜리로 짓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난번 주민센터 만들 때 3층짜리였어요. 그러면 그건 왜 3층짜리로 졌습니까? 지지난번에 3층짜리로 졌습니까? 그건 또 왜 3층? 지난번에 그러다가 본인도 웃고 다들 웃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체계에서 이 보건소장 청소년 과장이 계시니까
거기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진작 얘기했으면 1층은 보건시설을 지을 걸. 그럼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 보건소장님이 이제 예산 따라 다닐 거 아니에요. 청소년 과장님도 거기 애들도 많으니까 회의실 중에 하나를 강당처럼 음악당처럼 했으면 좋았을 걸. 그거 못했으니까 청소년 과장이 또 청소년 시설 예산 따라 다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게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으면 내 부서의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될까? 이 구조로 바꿔내자라는 게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활용법인 거죠. 그래서 EM 과제를 만들 때도, 전략을 만들 때도, 비전을 만들 때도 다 함께. 그래서 이 과제는 경제부서법 1대1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게.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해마다 일하는 거는 성과지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자라는 게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주에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 지금은 이제 행정체제로 들어왔으니까 더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없을 때도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1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경제 지표가 GRDP, 이 지역 내 총생산 이런 게 아니라 전주 비빔밥 판매 그릇 수예요. 이게 무슨 경제를 얘기해줘? 경제 지표는 저 통계원 가면서 보시고 이거는 소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서 간의 소통, 시민들과의 소통. 그래서 시민들은 그러면은 우리 전주 경제가 좋아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많이 팔렸어? 단속을 한 번씩 더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SDG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평택시라는 대륙을 찾아가고 있을 때 과거에는 이 문제가 단순했을 때는 그 평택시장이라는 선장만 이 등대를 봤으면 되지만 지금은 문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선원들이 이 등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깜빡거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경제부서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부서도 보고 그걸 보면은 우리 일을 10개 하고 있는데 또 10개를 또 주겠네. 이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재취업 희망자 교육을 해와서 1000명이나 교육생을 배출했는데도 아직도 실업률이 깜빡거린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환경부서는 우리 쓰레기만 잘 처리하면 돼가 아니라 그 자원순환 관점에서 환경 일자리도 고민해 볼까 이렇게 만들어 가자라는 게 활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 할 때 청년 정책 과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행정이 하는 방식이 과를 또 추가하기 어려우면은 이 일자리 경제과에다가 그냥 팀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맡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보육 특히 애 낳으면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문제는 청년과나 일자리 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청년 문제의 어떤 측면들을 건축과는 어떻게, 안전관리과는 어떻게, 가족정책과는 어떻게 접근할까 이 구조를 만들어 가자라는 게 이 지방정부에서 SDG 활용법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면 애초에 4개 부서가 같이 와서 생각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종로에서 일할 때 마을에서 우리 같이 하는 거 없는데요 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 얼른 이 업무 분장표를 보고 이 6개 부서를 제가 연결을 해놨어요. 다 마을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저 도시농업부서가 오늘 마을에 가서 주민 50명 모아놓고 오늘은 도시농업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갔더니 내일은 또 일자리과에서 와가지고 오늘은 일자리만 얘기해서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6개 부서가 같이 가면 작은 도서관에 자주 다니던 분들은 거기 앞에 공터가 있던데 텃밭 만듭시다. 그러면 도시농업부서가 해결이 되고 이 웰리센터에 자주 가는 분들은 옥상이 비어있던데 거기에 이 태양광 패널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연결시켜보자라는 게 목표의 이 전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8시가 다 돼서 지치실 것 같은데 전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쉴까 말까 고민인데 이 3챕터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한 5분이라도 쉴까요? 네.
네,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10분이 넘었는데 어디 즐거운 데가 이렇게 있나요? 가실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천천히 이제 들어오시는 대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가, 근데 그때 대표 발의를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홍준표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좌파 우파의 의제가 아니다. 그럼 193개국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끝 무렵에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이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제 위로 이제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개념 규정이 막 그러니까 헷갈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더 상위에 있어?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지속가능 발전은 노무현 정부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정책은 녹색성장이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거를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주류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거는 노무현 때 거 아니야? 이 인식이 그때 정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1월 달에 이제 제정이 됐고 7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다른 많은 책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구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국가법령정보에 나와 있거든요. 그 법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학습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국제적 규범 SDG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하자, 조화로운 발전을 하자, 혁신 성장하자, 이게 쭉 있고요.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이 UN SDG를 수립할 때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원순환, 이해당사자 참여,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사업자의 이 기업의 책무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새 ESG가 아주 또 막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ESG를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업자의 책무. 그게 ESG인 거죠. 갑자기 ESG가 난리가 난 거는 삼성 때문이잖아요. 삼성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십몇 년 전에는 국내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큰손들이 앞으로는 ESG 경영 안 하면은 투자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현대는 다 이미 갖춰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하고 유럽이 서로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럼 유럽하고는 자동차 이제 더 이상 교역 안 해라고 선언하면 모를까? 유럽에 이제 판매를 하려면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ESG 적용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스코프 1, 2, 3가 있어요. 스코프 1은 니네 에너지 못 썼어. 그럼 니네가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못 썼어. 이렇게 되는 건데, 스코프 2에 가면은 니네 그 하청업체들은 못 썼어. 여기까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유럽은 와 있고, 스코프 3까지 가면 모든 에너지 체제에 다 공개해. 그럼 어떤 에너지를 쓴 거야? 여기까지 이제, 그럼 우리가 통제를 못 하더라도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이 최근에 저 시와호의 조력 발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사버렸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그 비율을 맞추려고. 그럼 그 정도로 기업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를 지원하자, 국제협력을 하자 이런 것들 딱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기본법에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 지방전략을 세우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추진계획, 지방추진계획을 세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광역급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기초는 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럼 목표를 세우고 세부 목표 내지는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아까 중장기 이 등대 지표를 세워라. 그게 이제 기본 전략이고요. 그 전략까지를 세워놨으니까 세부 사업은 그럼 이 기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는 마을공동체 팀에 있어, 주민자치과에 있어. 그러면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공간 운영 건수 그러면 뭐 몇 회에 들려줬다 이런 걸로 체크를 받는 건데, 그럼 그동안은 여기만 본 거죠. 우리 팀의 우리 업무. 근데 이걸 열심히 하면은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라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거다. 그다음에 자치 공동체를 활성화할 거다. 공유 공간을 확대할 거다. 그런 목표에 이 기여하는 부서구나. 이걸 이해시키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들을 쭉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은 등대 지표로서 이 모든 부서가 다 함께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같이 달성해야 될 것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도시수 면적 이거를 환경과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등대 지표처럼 계속 보여줘야 환경정책과도 녹색도시 담당관도 뭐 교통과도 건축과도 도시계획과도 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떤 현안이 생기면 이거 어느 부서 거야? 이렇게 닥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SDG 체제로 바꾸면 이거 어떤 목표랑 관련이 있지? 이렇게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도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반드시 협력부서들이 보이게 돼 있다라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자라는 것이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코로나 시절에 그 온라인 교육으로 인천 공무원들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수돗물에서 녹물이 쏟아져 나온 거 기억나시죠? 수돗물 부서들이 트럭을 타고 이거를 꺼놓으면 이제 인증이 안 되니까 휴대폰은 계속 그 교육 켜놓고 출동하는 걸 생생하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게 수돗물 부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인천이 몇십 년 전에 도시계획 대충 했던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돗물 하나에 생기면 이거 어느 부서야? 그러면 그때 그 부서 일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죽어나는 건데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계획 부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수돗물 부서도 또 환경정책과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보자. 그 체제를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는 누가 일을 잘하는 거지 이걸 잡아서 상을 주거나 닥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또 추가 업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번 얘기처럼 지속가능발전의 리더십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같이 가보자. 이분이 이제 그 히딩크하고 같이 출연한 야비라는 지금 서울시장의 지휘자인데요.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지휘자의 임무는 뭡니까? 재능이 많거나 재능이 적은 단원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각자의 재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하나로 단합시키는 것이 지휘자의 목표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 부서가 더 잘하는지 환경정책과가 더 못하는지 이걸 체크하자는 게 아니고 제각기 칸막이 속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협연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의 그 평택시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 고민을 하자라는 게 이 지속가능발전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방식으로 하면 기후 위기가 문제랍니다. 그러면 기후 에너지 과를 만들어서 팀을 2개 주면 6명, 1개 주면 3명, 그 3명, 6명이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
도시계획부서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과에서 환경기본계획, 환경과에서 여성기본계획, 여성과에서 그 만들어라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캐비넷 속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부서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뿐더러 그 과에서도 그 담당자가 이제 써가지고 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든 경기도에 제출하고 나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우리가 있었어.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이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세워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 계획들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모이지도 않는 그 행정 체제에 내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같은 데가 그 포럼을 만들고 공론장을 만듭시다.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는데 환경이 날 때 소등 행사를 30분간 해보면 어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민자치과가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주민자치과랑 기후에너지과가 같이 일을 하는 경험이 생기면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네. 이게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동의 팀을 만들지 않더라도 제각기 자기 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그 공동의 목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제각기 일을 해도 이 문제 해결에 기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교육 홍보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까 169개 세부 목표가 있다고 했죠. 그럼 교육 목표가 4번 목표인데 4번 목표에 4.1, 4.2, 4.3 이렇게 쭉 있어요. 4.7번 목표가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이런 것들하고 통합적으로 갑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합시다. 이게 이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시민대학 제9기가 생각하는 17개 목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은 막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니네가 생각하는 17개의 목표 다 만들어 와봐. 그러면 훨씬 창의적이고 필요한 얘기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전남 화순 군수가 10,000원짜리 임대 아파트를 지금 이제 2차로 내놨는데요. 경쟁률이 10대 1 됐을 거 아니에요. 추첨해가지고 뽑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분 단위에 10,000원 아파트라고 해서 누가 가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화순 군수가 생각할 때는 집만 내놓는다라고 해서 올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화순군에 있는 20여 개의 어린이집을 사가지고 24시간 동안 돌려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와서 애 맡겨놓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 해야 청년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지난달에 국회에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화순군에서 지금 그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암으로 갈 사람, 한평으로 갈 사람 그 사람들을 뺏어오는 것뿐이다.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해야 서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육원이 받쳐주고 그다음에 이 주택이 안정이 돼서 청년들이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런 절박함을 얘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역이 왜 중요한지 지속가능 발전하고 관계해서 그다음에 17개의 목표가 병행되는 목표가 아니라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결론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평택역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자주 왔지만 택시를 타면은 오른쪽에 이제 건너가면 천안인 그 농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여기 평택역은
완전히 외곽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아니 여기는 구도심이에요.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쓰레기가 엄청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 출렁다리 같은 거, 케이블카 같은 거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만든 곳이 이제 신기를 했겠지만 가는 데마다 있어서 우리가 그거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갔더니 있으면 케이블카 한번 타보고 이런 거지,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 곳은 한 군데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지만 실제 경제 효과는 없는데 자꾸 그런 성장 말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외형만 보다 보니까 계속 적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인과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기에 이 SDG를 활용해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저 시설을 만드는데 분단 시나리오는 대규모 개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 부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이 쇠퇴하는 걸로 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저 교통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천안 아산역 없을 때는 천안 한번 출장 가면 1박을 하는 게 좋았고, 저 강원도에 그 내림천 휴게소 그거 없을 때는 인제 땅을 밟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는 인제 사람들을 안 만나도 되고 내림천 휴게소 그 멋있는 데 지나서 그러니까 빨리 밟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고성까지 한 2시간 반이면 가지 않아요? 저만 너무 밟았나?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을지 이거를 목표 간에 연결을 시켜보면서 이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협동 시나리오는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 약간 이제 공생형 리조트를 만들고 브랜드 가치가 활성화되고 이런 식의 인과구조를 갖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있는 문제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빈곤 문제부터 수산자원 고갈, 식료 자급률, 인구 감소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1번 목표고 9번 목표고 11번 목표고 7번 목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 교육격차 문제는 교육에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교육격차 문제는 아마도 일자리 이런 쪽에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여기 경제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1번의 빈곤층 문제, 비정규 고용으로 가기 쉽겠죠. 그다음에 이 빈곤층이 지진재해, 자연재해도 취약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1번 목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다른 목표들을 고려해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4번 목표도 교육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 또 장애인 문제, AI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 시간 드리고 도화지를 하나 드려가지고 17개 목표의 인과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고 하면은 어느 분이든 이 정도 복잡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과구조 화살표들도 서로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17개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료를 어떻게 버무릴까라는 거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개의 그룹이 모이자라는 거였죠. 그럼 그 16개의 그룹들이 뭐 대표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선거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가 끼면 여성 이슈를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고 장애인이 끼면 장애인 이슈를 얘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내지는 관심이 없었던 문제들을 연결해 보기가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토론회를 주최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 평택에 어떤 이 지역 유지 빠진 사람 없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16개 그룹 중에 빠진 그룹 없나? 이렇게 가야 훨씬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주민자치회의 마을 계획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마을,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데 이 청년들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집을 했는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별로 나눴어요. 자연팀, 사회팀, 뭐 경제팀 나눠가지고 우리 팀은 요 4개의 목표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개 팀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선순위 투표를 해가지고 지금 관교동에서 5개 목표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왔던 거죠. 이런 게 마을 계획이고 마을 계획을 SDG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저 순천시 덕연동에서 시작을 했고 대전 대덕구가 하고 있고 수원의 율천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이 지금은 순회 토론을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게 그 많은 사례들이 또 있어요. 15분 도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5분 안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 자전거로 또는 뭐 대중교통으로 일자리와 이 집으로 병원으로 쇼핑센터로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가 15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슬세권이라고 해서 공약을 내셨던 후보도 있었죠.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청년들이 슬리퍼 신고 저기 미국에도 와 있고 뭐 영국에도 와 있고 그래가지고 슬세권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15분 도시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프랑스 그러니까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이라는 분이 재작년에 15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이 공약을 가지고 재선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한 51대 49로는 바꿉시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신감을 언제 얻었냐면 이 코로나 레인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확진자가 늘어날 때 그때 자동차는 못 다니게 했지만 자전거는 이 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레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전거로 다녔더니 정말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구나. 그거를 이 15분 도시로 만드는 건데 여기 4개 차선이 있잖아요. 그럼 2개 차선 정도 빼준 게 아니고 4개 차선에 1개 차선만 일반 통행으로 자동차한테 주고 2개 차선은 자전거한테 주고 1개 차선은 도보한테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놨더니 도시에 새로운 리듬이 생기고 인프라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니까 전 세계로 지금 모델이 퍼지고 있고 부산에서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 복잡한 부산에서 할 수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확대해 가는 그런 작전을 이제 쓰고 있는 건데요. 이 다목적 기능 이런 게 그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 성북구에 사는데 성북구에서 이제 대학로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성대로 돌아가는 이 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는 많이 막히니까 성대 뒤로 돌아가는 길이 6차선이 있었어요. 그 6차선을 4차선으로 좁히고 인도를 넓혀놨어요. 상인들이 반발을 했겠죠. 근데 금방 설득이 됐어요. 이 차도가 넓으면 자동차가 지나갑니까 머뭅니까? 지나가는 거죠. 이 인도가 넓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걷으니까 아닙니까? 더 많이 걷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뭐 서울 성곽도 있고 성북동 거리를 걷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된 그런 것이 바로 이 다목적 기능을 유지하는 거죠. 그냥 도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식당이 아니면 뭐 도서관이 주민센터가 이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됐던 겁니다. 안성에서는 이 기본법이 있기 전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을 했는데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을 냈어요. 공무원들하고 공동의 그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안성은 안성 맞춤의 도시, 장인의 도시인데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을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안성의 오래된 그런 그 유적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으로 이 민관 협력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 참여를 위한 그 숲 조성. 그래서 내가 심으면 그 이름을 붙이고 내가 계속 관리하는 그런 숲을 시작하는 것. 그게 지난 6월 말에 1호가 생겨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행정부서에서는 칸막이를 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는 칸막이가 어떤 칸막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막상 구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행로 모니터링을 했더니 인도 정비를 하는 거는 도로관리 1팀을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적치물은 도로관리 2팀에 가서 얘기해야 되고 승강장 유유폭을 개선하려면 교통시설팀을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공동의 목표, 에코뮤지엄을 만들자 아니면 뭐 보행로를 개선하자 공동의 목표를 세워놨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도로관리 1팀장님, 도로정책팀장님들이 다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에코뮤지엄에서 성공했던 거를 한번 여기도 이 발품을 팔아서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좋은 정책 사례를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에서 저 뉴욕에서 벌써 3년 전인가요? 그 기후변화 협약 그 총회를 하는데 이 뉴욕의 20개 이상의 단체들이 이 세라 루스벨트라고 하는 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이 SDG를 어떻게 확대시킬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부스를 다 세웠습니다. 여기 초콜릿 가게는 원래 있던 데고, 근데 여기를 한 바퀴 돌면 SDG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초콜릿 가게는 올해는 12번 목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단체는 그 10번 목표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 바퀴 돌고 나면 SDG가 이런 거구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구나. 초콜릿 가게도 뭔가 기여하는 거구나. 이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택에서도 뭐 평생학습 축제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때에 이런 부스를 차려가지고 더 시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ESG 말씀드리기로 했죠. 이 그림은 기업 쪽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SDG 17개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E라는 관점에서 이런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S라는 관점에서 이런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라는 관점에서 이런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리우회의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가단위는 의제20일, 지방은 지방의제20일인데 그때부터 유엔이 계속 그 기업들한테 니네는 뭐 할래? 이걸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 원칙을 만들기도 하고 글로벌 컴팩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지속가능 경영, 윤리 경영, 투명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ESG 경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는 2004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ESG 경영이 없었고 그 뒤부터 있었다 이게 아니고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기업의 책임을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속가능 경영 이게 이제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뭐 아니면은 그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ESG라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미국의 이 큰손들이 이제 ESG 경영 안 하면 투자 안 하겠다라고 난리가 났던 거니까 2004년도에 그 용어가 정립이 됐고 92년부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고 치면은 우리가 정말 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럼 그런 이 과정을 이 그림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DG하고 ESG를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한글로. SDG는 Sustainable 이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해결할 과제. 그래서 SDG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과제를 세워놨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ESG를 만들었는데 이대로 살면 곤란해. 그래서 ESG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내 말이 맞는지.
SDG하고 ESG는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어요. SDG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과제죠. 합의해서. ESG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SDG와 ESG는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건데 ESG는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챗GPT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ESG, ESG 이게 SDG보다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대로 살면 곤란해 이 수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공동의 목표 SDG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관점은 어떻게, 애써야 하는 관점은 어떻게, 쥐라는 관점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목표에 기여하는 거지 이 생각을 자꾸 해보자라는 것이 우리 지속가능발전 대학의 취지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남았는데요. 이 예정된 걸로는 혹시 여기까지 저만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 질문 있으시면은 같이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더라도 논평을 하셔도 좋고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평택시 청년 네트워크에서 일자리 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보다 좀 그 지역에 밀접한 이슈를 다룰 수 있으니까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일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청년 일자리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사실 평택시 청년이랑 수원시 청년이랑 이슈가 많이 다른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핵심은 그 기업에서 이제 상시 채용을 안 하고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취업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의 특색보다 좀 중앙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만약에 일자리 분과에서 이제 평택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평택 청년이든 뭐 수원 청년이든 다 좀 그 일 경험,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경험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 평택시가 아니라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만약에 없었더라도 사실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제안을 할 때 만약에 조례나 규칙도 사실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 주민에게 밀접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 지역에서 밀접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고민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중요하죠. 중앙정부가 이 지속가능 관점에서 정책을 그렇게 펼쳐가면 되는데 일단은 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관점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막상 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그럼 기재부 눈치를 보거나 행안부 눈치를 보거나 그럼 그동안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기본법이 돼가지고 국무조정실 소관이 됐는데 국무조정실은 그러니까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취합하는 역할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국조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이 주관 부서로 있을 때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국조실로 가니까 부처들이 알아서 조정해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역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가 단위의 이 정책이 너무 몸집이 무겁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국가 간에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국가 정부의 책임자들은 그럼 이 공무원의 일반적인 복지부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더라는 거죠. 국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국가는 하지 말고 지역이 중요하고 지역이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국가 정부가 못하더라도 지역은 계속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앙부처들은 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네트워크에서 아마 이제 그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수원하고 평택의 이제 차이점 같은 것도 인식을 하신 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발견할 때 그럼 이 평택시에는 이렇게 제안하고 수원시에는 이렇게 제안하지만 저 중앙부처에 그 청년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펴가야 됩니다라는 거를 전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그 민원도 그 게시판에다가 그냥 올리면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는 더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그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그럼 청년 네트워크라는 공식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잘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 평택시의 그 국회의원실에 또 방문해서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정책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입법으로 풀 거는 그 의원님이 입법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가 활동 속에서 발견하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번개 접근 방식, 넥서스 어프로치를 했을 때 네. 그냥 잘 몰라서 좀 그러면 이제 고를 하나 주고 그 골에 대해서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부서가 이제 뭐 청년 같은 부분도 청년 대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택 그런 같이 하는데, 근데 만약에 고를 달성했을 때는 어느 조직이든지 이제 평가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 평가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배분이 되고, 아니면 뭐 달성했다기보다 만약에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각 부서들이 뭐 다른 부서 탓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건 지금 어떻게 네. 해결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갖고 있는 건지. 네. 그 충청남도에서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서의 업무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업무를 2개씩 제출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2개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달성이 되면 이제 가점을 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부서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TF처럼 운영된 게 아니고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고려를 하니까 각 부서가 일하는 방식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서의 성과지표하고는 별 차이 없이,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그해 1년치의 아웃풋을 주로 보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걸 좀 발견했습니다. 네, 3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3분 정도 더 선생님. 의미더라고요. 강의 잘 들었는데요. 17가지 목표를 비롯해서 지속 가능 목표를 추구해야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공감을 다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가버넌스 그쪽 방향에서 기업체의 어떤 ESG처럼 약간의 강행정,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듯이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이 SDG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에 좀 강제성을 두는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나요? 전혀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그냥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나 교육으로만 그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나마 이제 몇 개의 도시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수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기대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가 23개 중앙부처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3개 중앙부처들이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주로 이제 교수들로 돼 있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식약처, 그러면 식약처의 실국 단위를 이제 평가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러이러한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 달성률은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 중앙 부처도 지금 SDG가 있는 셈이니까 그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평가하는 걸로 정보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 업무를 바꿉시다. 그렇게 제가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총리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계속 챙겼는데,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하면은 23개 부처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100대 국정과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왜 이런지 그 대책을 좀 마련해다오 이렇게 했는데,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이제 물론 그분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그럼 그 전략 단위의 지표를 만들자 이걸 이제 제안을 해서 전략 단위 지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자체평가위원회 중에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그럼 이를테면 10개 부서가 있으면 10개 부서마다 성과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 지표는 요 10개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지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등대 지표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선임 부서 거 성과 지표 하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부서 선임 부서의 일이 달성된 거지 전체 부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달성된 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연구원에서는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대안을 줬는데 실제 작동되는 게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다.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도 걱정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대안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라든지 저 LA라든지 시드니라든지 이런 데는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없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행정 체제에 지속가능 발전 지표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KSDG를 2018년에 만들었지만 그런 도시들은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은 보고서를 90년대, 2000년대 보고서를 낼 때 제목이 뭐냐면은 지속가능 발전을 메인스트리밍화하기, 주류화하기 이런 게 그 정책 보고서에 있었던 걸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거, 그다음에 효율성만 생각하는 거 이게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바뀌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세요? 50분이 넘었으니까 마치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